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요 문제를 푸는데,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y축이고, 여기 x축이면, 여러분들 이런 곡선 봤죠? 포물선 봤죠? 그죠? 이게 뭐, 어, y equal to, 마이너스 뭐, x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저런 포물선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폼을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죠. 뭐 마이너스 x 제곱은 아니고 x 빼기 1의 뭐 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포물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 꼭대기에서 나오겠죠. 그럼 요 꼭대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꼭대기에서의 이 최대값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죠? 그 꼭대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대기에서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겠죠. 그게 그 뭐지? 이 함수를 이 함수를 편미분해서 뭐에 대해서 이 C2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그것의 기울기 값이 그 미분 값이 제로인 것을 찾는 게 요 C2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U를 극대화해주는 C2를 찾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Y는 만약에 마이너스 뭐 X 빼기 1의 제곱이라 그러면 이거를 극대화하는 꼭대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얘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값이겠죠. 그죠? 그때서 나오는 값이 그때 그 미분값 제로인 거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변수가 u가 이제 C2 하나만의 함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꼭대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건데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 꼭대기점에서 요 함수의 기울기 값을 찾는 요 함수의 미분 값을 찾는 겁니다. 미분이 제로가 되는 제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C2 값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보통 이제 first condi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솔루션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이제 계산된 값이 나오면 잠깐만 이제 그러면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C1이 뭐가 되고 C2가 뭐가 되고 저축이 C1과 C2가 나오면 저축은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루션이 C1은 뭐의 함수냐 그러면 Y1과 Y2의 함수이고 이자율의 함수이고 뭐 베타의 함수이고 C2도 Y1, Y2 이자율 베타의 함수입니다. 저축도 마찬가지로 Y1, Y2 이자율과 베타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걸 지금 당장 풀어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모형이 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소개시켜 드린 건데 그래서 이 솔루션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일기의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언제 소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냐 그러면 Y1 여러분들이 받는 1기에 받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2기에 받는 소득이 증가하면 1기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C2도 여러분들의 소득 Y1의 소득이 증가하면 C2도 증가합니다. Y2의 소득이 증가하면 Y2 2기의 소득이 증가하면 C2도 소비도 증가합니다. 2기의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는 Y1의 소득이 증가하든 Y2의 소득이 증가하든 아무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C2도 마찬가지로 Y1의 소득이 증가하든 Y2의 소득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의 소비가 이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만약에 이 금융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융시장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를 가정했냐 그러면 저희가 뭐를 가정했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일기에 Y1의 소득을 받고 그죠? 그리고
2기에 Y2의 소득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1기의 소득을 100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2기의 소득을 0만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뭘 한다 그러면 소득을 내가 1기에 100만큼 받는데 이 중에서 나는 50만 먹고 나머지 50은 내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못한다 그랬죠. 왜? 여러분들이 받은 소득은 뭐 하기 때문에. 가정이 뭐였냐 그러면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장이 없으면, 금융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시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1기에 100이면 여러분들 소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금융시장이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줄 수는 없죠.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얼마만큼 먹어야 됩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다 먹든지 못 먹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C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득, 금융시장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소득 그대로 100이 있으면 100만큼 다 쓰고 0이 있으면 0만큼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융시장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오늘 100만큼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 내가 소비하고 예를 들어서 60만 소비하고 나머지 40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40은 내일 가져가서 오늘 빌려주면 되죠. 뭐를 통해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빌려줘서 내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 내가 내일 소득이 없더라도 Y2가 제로라 하더라도 내가 일정액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게 이제 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인지 알면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만큼 이제 금융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1기에 늘어났든 2기에 늘어났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의 소비가 오늘의 소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비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Y2는 제로였고 Y1이 1000이라고 그러면 1기의 소비도 증가하지만 2기의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1기에도 소비가 늘어나고 2기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기 소득은 빵이다 하더라도 2기 소득이 많으면 1기 소득이 빵이고 2기 소득이 1000이라 그러면 1기 소비도 늘어나고 2기 소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기의 소득은 없지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부터 내가 2기 소득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서 오늘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역할인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축에 대한 식입니다. 저축식을 보시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1기 소득이 2기 소득보다 훨씬 많으면 그러면 저축량은 파지티브가 되죠. 그리고 2기 소득이 1기 소득보다 훨씬 더 많으면 저축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들이 2기간 사는데 1기하고 2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1기의 소득이 내가 뭐 한 1000 정도 되는데 내 2기 소득은 10밖에 안 돼. 이럴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오늘 거기서 일부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내일 더 소비해야지. 이렇게 소비를 평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소득은 내가 빵이고 내일 소득이 여러분들 1000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일 소득이 많으니까 그지? 내일 소득에서의 일정 부분을 내가 적게 소비할 테니까 오늘 그것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빌려서 10원을 오늘 좀 소비하고 그 중에 나머지는 내일 이제 내가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여러분들이 1기에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지 간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비를 평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가 내 소득이 좀 적으면 뭘 할 수 있고 빌려올 수 있고 소득이 많으면 오늘 소득이 많으면 빌려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언제 여러분들이 저축한다고? 저축을 왜 하냐고? 저축을 왜 하냐 그러면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가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내가 소득이 많고 내일 소득이 적으면 그러면 오늘 소득의 일부를 남겼다가 내일 가져가서 내일 소비하게 해서 적당한 양의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일 소득이 많고 오늘 소득이 적으면 내일 소득의 일부분을 내가 오늘 미리 빌려서 C1과 C2의 소비량을 적절하게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돈만 벌면 무조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득과 내일 소득을 이제 고려해서 맞춰서 이제 저축을 이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축하는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저축하는 이유는 소비를 이제 평탄화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저축하는 이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려면은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죠? 누군가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금융시장이고, 이게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때 그렇게 참여합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금융시장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금 여기서처럼 은행에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갈 수도 있고, 그죠? 채권 시장에 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시장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죠. 상품의 종류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라고 그러더라도. 그랬을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오늘 100원 빌려주면 내가 내일 얼마만큼 받을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소득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늘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오늘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소득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뭐 실직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떼돈을 벌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내가 내일 오늘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일 그것에 대한 이 대가가 100만 원, 11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혹은 8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저축은 문제는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금융시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지금 여기서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금융시장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형을 배울 겁니다. 그 모형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이 테크닉이 이 확률과 관련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확률 분포를 이해할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금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